진행을 맡은 저는 정책기획 공동대표 김종술 인사드립니다. 먼저 정책기획 상임대표 인사말이 있으시겠습니다. 유희종 정책기획 상임대표님께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유희종 대표님. 몰라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에 홍성태 우리 대통령으로서 정치기획 소임을 맡은 유해종입니다. 오늘 이렇게 정주가 더불어서 공천에 대한 좋은 의견을 들으시고 또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공천 방향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같이 공유하면 더욱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신년 교례에서 공천에 대한 좋은 의견들이 도출되기를 희망하면서 간단한 인사에 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희종 기획 인사 말씀 있었습니다. 큰 박수 바랍니다. 다음은 포럼 행사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국민의힘 공천혁명 제안을 위한 포럼을 빛내줄 참석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소개받으신 분은 단상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포럼 행사를 주도하실 포럼 자장이신 아르헨티나 국립 라폴라타 대학교 교수이신 박채순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자님을 가나다 순으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만 현 국민의힘 서울 금천구 지구당 위원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자열 대선 선대위 조직본부 지원본부장 전 청와대 행정관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권 새누리당 부대변인 미래정책포럼 사무총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다은 전 국회의원 후보 국가개혁연맹 상임대표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변지량 전 국회의원 예비후보이시며 현 강원도청 도민복지특별장관님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조수경 한국생명회복 국민연합 상임대표님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조전혁 전 국회의원이시며 서울시 교육감 후보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말씀 올리시고 나가신 것 같습니다. 오늘 포럼 주제 발표를 할 홍성태 국민덕보당 포럼 상임 대표님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포럼 자장 인사말이 있으시겠습니다. 포럼 시작을 알리는 박채순 자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 날씨도 고르지 못하는데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국가를 위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되는 것은 정당입니다. 그 정당을 통해서 지도자를 선출하는데 이 지도자를 선출하는 그 제도가 선거입니다. 이 선거에 있어서 이 국민의 의사를 어떻게 잘 구현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우리 토론을 하고자 하는 주제 발표를 하고자 하는 테마인 공천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천이 얼마나 잘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민주주의 국가 발전과 민주주의 발전에 커다란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함께 하는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맨 먼저 이 우리 포럼의 상임 대표이며 오늘 발제를 맡아주실 홍성태 위원장님께서는 이 공천혁명, 공정한 공천에 대해서 오랫동안 현실에서 또는 그 제도적으로 연구를 하고 실제 몸으로 부딪혀 온 분입니다. 오늘 여러분께서는 국민의 안전 경선 공천 제도 내용을 홍성태 상임 대표로부터 듣도록 하겠고, 차후에 여기 나오신 여러 토론자들을 토론을 듣고 또 프로그램에서 여러분의 그 코멘트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홍성태 발표자님 발표해 주시죠. 예, 다음은 발제 발표 홍성태 상임 대표님께서 토론 주제 내용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오늘 국민의 공천혁명을 위한 완전경선 공천제도 도입 제안을 발표할 홍성태입니다. 제가 지금부터는 앉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빈도 다 가시고 우리 국민의힘 당원들이 거의 대부분 계셔도 우리 특보단 가족들이 계셔서 발제를 하기 전에 한 30초만 제가 오늘 이 행사에 대한 솔직한 심정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사 주최 주관은 국민특보단 포럼에서 하는 겁니다. 하면 이 주최를 해가지고 할 때는 좀 따라줘야 돼요. 그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나라 국민이 일본 가서 왜 내 대한민국에서 이런 인물 나가니까 왜 참 너는 이렇게 하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지금도 방금 여러분들 같이 처음부터 있었습니다만 우리 행사에 바쁘면 오지 마세요. 이건 제가 국회의원한테도 이야기하는 거고 당대표 다른 사람한테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남은 행사 왔으면 좀 따라주고 해야 되지. 바쁘다고 사인 넣어가지고 자꾸 해달라고 거고. 그거는 민주주의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저도 수많은 행사하고 수많은 신부진도 해보고 단체 장도 해봤습니다만 갈수록 우리나라 국민들이 좀 이렇게 심해지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저는 분석을 해보면 옛날에 못 살 때는 이리저리 지인이라고 하고 싶은 만큼 못 사지만 이제 전부 다 경제도 괜찮고 사회적인 지위가 다 괜찮거든요. 그래 자꾸 목소리를 내는 것 같은데 그럴수록 성숙해져야 됩니다. 우리 슬로건은 뭡니까? 성숙한 국민문화를 주창하고 선진국 코리아를 외치는 게 우리 국민특보단 포럼의 슬로건이에요. 맞습니다. 여러분 10월 29일 날 지난 가을에 이태원 참사가 그 가장 기본적인, 제가 아까도 인사 많이 했습니다만 공정과 상식이 있는, 요새는 우주 통일을 받겠죠. 우주 통일만 했더라도 전 사고가 안 터졌을 겁니다. 저는 그래 봅니다. 이런 성숙한 문화가 좀 익숙해졌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면서 저 발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이 상식적인 것을 제가 정리를 했기 때문에 깊숙한 이야기 안 하고 5분 내에 끝내겠습니다. 지금 여기 오시는 분들은 다 저 이상으로 정치적인 경력이 계시고 또 현장에서 체험을 하면서 정치판과 부딪혀온 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학자들이 앉아서 포럼하는 것보다 더 진지할 수가 있고 더 솔직할 수가 있어요. 또 국회의원보다 더 우리가 더 솔직할 수가 있어요. 왜? 정치판에는 배치 난 사람이 더 기득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기득권을 안 가지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비주류죠. 굉장히 이 공천에 대해서 갈망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솔직한 마음이 있을 거예요. 학자들하고 또 다른 거예요. 저희들 여기서 뭐 주제 발표 너무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핵심만 이것도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에요. 자, 왜 그러면 2024년 여러분 책자를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4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 공천혁명이 필요하냐? 우리가 가마수 이상 획득을 못 했던 3년 전에 참패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됐죠? 여수의 아들 해가지고 지금 새로운 정부가 들었는데 엄청 힘들죠. 이걸 타파하기 위해서는 내년에 우리가 국민의힘에서 가만수를 가져와야 되는데 가져오려면 가장 핵심적인 게 바로 공천의 혁명이다. 혁신이 아닙니다. 총선 때마다 대선 때마다 공천 혁신하는 소리 안 나올 때가 없었어요. 혁신 가지고 안 돼요. 혁명을 해야 돼요.
그 혁명 내용에서 저는 가장 부르고 싶은 게 첫 번째입니다. 본론을 보십시오. 공천혁명을 위한 완전 경선 공천제도 그런데 제가 왜 완전 경선 공천제도라고 영어로 하면은 제로 베이스 노미네이션 이야기했냐면요. 행정학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국가 예산 보면은 품목별 예산이 항상 우리 귀에 많이 익숙해 있을 거예요. 지금도 사실 우리나라 대부분 예산이 아직도 품목별 예산에 많이 젖어 있어요. 근데 선진국에서 어떻게 하느냐? 국가 모든 사업을요, 연말 되면 다 제로 포인트에 놔요. 출발선에 넣고, 모든 사업 중에서 어느 사업이 국민한테 우선적으로 덕을 줄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우선순위 정해가지고 예산을 배정하는 게 행정학에서는 영기준 예산 제도라고요. 그게 제로 베이스 버제트 시스템이라는데, 제가 거기서 착안해가지고, 모든 국회의원 하고자 하는 사람은 전부 다 출발선을 똑같이 세우자. 그래서 영기준 완전 경선 공천제도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100m 출발하는데 어떤 사람은 10m 앞에 서고 어떤 사람은 여자라 해가지고 20m 앞에 서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나이 어리다 해가지고 힘이 있으니까 뒤에 10m가 늦게 출발해. 이래가지고 그 100m에 제대로 달리게 되겠냐고요. 안 되지, 그죠? 그래서 그런 건 다 없애자는 거죠. 그게 바로 제 주장입니다. 그래서 책자 30페이지 보십시오. 완전 경선 공천 제도의 내용이 첫 번째 뭐냐? 설명할 건 없어요. 전략 공천 제도를 폐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설명 필요 없죠? 전략 공천 제도 폐지하자는데 그렇죠? 네, 이거 뭐 이런 필요 없어요. 그다음 두 번째 넘어갑니다. 비례대표는 직능, 전공 등 분야별 후보 선별 기준을 확립해놓고 예비 후보 등록 후 전당대회처럼 공개된 장소를 뽑자 이거죠. 뭐 이 밀실에서 보지 말고 제 두 번째 주장이에요. 그다음 세 번째. 두 번째 그다음 뭐냐면은 자 지금 제가 오늘 저 자료를 가져왔는데요. 제가 그 오늘 행사 때문에 어제 시골에서 골방에 앉아 전국에 전화했어요. 많이 참석해달라고. 그 조용한 데서 하면서 하는데 그 우리 고향 국회의원이 의정 보고서를 보내왔는데 집집마다 여러분 의정 보고서 다 받아봤을걸요? 네. 그게 의정 보고서입니까? 아니에요. 이게 선거 운동하는 거예요. 국회의원은 그렇게 선거 운동을 공공정하게 법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뭐 하지 않습니까? 그게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여러분 여기 저 30페이지 두 번째 보세요. 영기준 완전 경선 공천 제도의 최고 핵심 두 번째 조건이 뭐냐? 총선 6개월 전에 모든 당협 위원장들 사퇴해라. 사퇴. 네, 우리 그러면 강성근 위원장 좀 기분 나쁠지 모르는데. 그래도 해. 제 얘기 솔직히 이야기 맞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자 아까 내가 의정 보고서 책자 이야기했죠. 지금 여러분들 지역구에 가면 뭐 하죠? 국회의원 나서 하는 게 뭐예요? 다 참석할 텐데 의정 보고해야 하잖아요. 의정 보고해. 네. 맞죠? 네. 의정 보고는 뭐예요? 선거 운동이에요. 사전 선거. 근데 우리는 이거 뭐 하잖아요. 국회의원 아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국민의힘부터 공천 이거 혁명을 하는데 두 번째 조건으로 공천 총선 6개월 전에 모든 당협위원장 자리 내놔라.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하지 마라. 그래야 공격이 형성되지. 저 얘기 틀리지 않죠? 네, 맞습니다. 그럼 박수 좀 쳐봐요. 그 다음에 여기 여성 우리 패널들이 두 분 올라오셨는데 네 번째입니다. 31페이지 보세요. 지금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성분들. 여성 청년 정치 신인들 기준 공천 가산 제도 획기적으로 축소 또는 폐지하다. 아니 지금 유엔에서는 인간 수명을 100세 이상으로 봐요. 그리고 청년을요 18세에서 65세까지 청년입니다. 4세. 맞죠? 맞아요. 작년이 몇 살인지 아세요? 66세부터 79세가 작년이에요. 그런데 뭐 어느 청년한테 지금 가산점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여기 지금 저 여성분들 많은데요. 제가 아는 분도 여기 지금 저 구의회 의장 하시고 군의회 의장 하시고 시의회 의장 하신 분들이 와 있어요. 여성분 중에서 저하고 악수가 가 있는데 아까 저 이성심 그 관악 구의회 의장님 여기 계세요. 손 들어보세요. 가셨나? 갔으면 되겠노. 내 야단쳐야 되지. 그 성함이 이성심 구의회 의장님인데 제가 농담 삼아 맨날 성심껏 모신다 그랬는데 오늘 가버렸네. 이분도 불만이 뭐냐?
불공정하다는 거예요. 이 여성이라고 이제는 정수 준다, 없애자는 거예요. 좀 낮추자는 거예요. 동의하죠? 예. 그 다음에 5번째. 지금 우리가 여당됐어요. 여당됐는데 대통령실에 들어가는 고위 정무직에 대통령 비서실에 있는 고위 공무. 근데 지금 1년밖에 안 남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금 의자에 제대로 못 앉아 있어요. 골목 끄고 앉아 있어요. 왜? 지역구가 아주 국회의원 공천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국회의원 공천을 받아야 되거든. 그래서 바로 그걸 없애기 위해서 5번째 뭐냐? 여당 집권당의 경우 내부 규정으로 공직, 정무직 출마자 1년 전에 사퇴해라. 맞죠? 자기가 식품 비서실에 뭐 수석 비서관 하고 하다가 3개월 공천 받아가지고 당선되면은 우리 어떤 분들 뭐에 국회의원 됩니까? 이런 거 없애자는 거예요. 저희 얘기 뭐 승리 필요 없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 6번째. 공천 나이 제한 폐지 아까 이야기했고 7번째 넘어갑니다. 당적 이탈, 변경, 뭐 한계 시한제도 이런 거 뭐 다 이야기 안 해도 되고 8번째. 그 다음에 총선 출마 희망 지역 주소는 선거 6개월 전에 결정해라. 근데 우리 옛날에 그 신한국당 이전에 무슨 당이 있었죠? 우리 당이 민자다. 기가 막힌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뭐 기가 막힌 일이 있었어요. 모 지역의 국회의원이 자기가 늦게 넣어가지고 자기를 투표권 넣었으면서 국회의원 당선된 사람이 있어요. 정말 거짓말이죠. 그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 있었어요. 제가 원래 여기 지역이었는데 뭐 잘못돼가지고 이쪽으로 공천을 받았는데 선거 며칠 안 놔두고 저기 해가지고 자기 투표권 넣었으면서 국회의원 당선됐다니까. 그 누군도 아세요? 제가 홍씨 아닙니까? 아, 홍모 맞다. 우리 집안 분이에요.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네. 그게 무슨 제가 그분은 굉장히 존경해요. 돌아가셨다. 제가 그분을 욕하는 게 아니고 우리 당을 욕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국회의원 공천이 그게 예? 맞습니다. 그게 무슨 당이에요 정당이? 제가 지금 흥분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주 좋아. 맞죠? 그 이런 걸 없애야 돼요. 이런 걸 제가 그분을 욕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공천이 그게 뭐 공천이 그게 그런 공천이 있어요. 그래. 자기 투표권 넣었으면서 국회의원 만드는 게. 이제 결론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제 딱 5분 됐는데 한 가지입니다. 공천 혁명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 계시는 다른 패널들은 뭐 다른 당하고 관계해서 뭐 중대 선거 이야기하는 게 좋은데요. 저는 당 내부예요. 뭐 공천 잘하는 당 내부 이야기 했는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아까 김대남 비서관도 진보하고 보수의 그 시민사회운동 이야기를 했고 사실 제가 우리 조직본부 특보단을 국민특보단 포럼 바꾸면은 시민사회운동을 하겠다고 바꾼 거예요. 제가 아까 이래 한 거 다른 단체하고 막 이래 뭐 사람 와서 발표하기 좀 다르지 그죠? 제가 제시를 했거든요. 제시에서는 이렇게 시민사회운동을 하고 많은 구성원을 행사 참여시켜요. 그 제시는요 1000년을 피운 꽃이라고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국민특보다는 1000년을 피운 꽃이라고 현수막 내근무도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철학이 있는 거예요. 있는데 뭐냐? 지금 이대로 가면요 개혁과 변신에 민주당한테 질 가능성이 아주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민주당은요 이미 아마 집권 세력인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에 의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얻어맞고 있어요. 싫어도 이제 쟤들은 변신 안 할 수가 없어요. 타이에 의해서 지금 변신을 요구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근데 쟤들은요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변신하고 하는데 지배하고 잘해요. 그거 여러분 다 인정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일 총선에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휘티가 돼가지고 국민이 깜짝 놀랄 정도로 기상천외한 걸 만들어낼 수 있는 자들이라니까? 쟤들이라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기겠느냐? 걔네들보다 더 혁명적으로 가야 되지. 더 변해야 되고. 그게 제 오늘 요지입니다. 그 요지에서 그래서 한 게 아까 뭐냐? 전략공천 없애라. 비례대표 어설프게 하지 마라. 그리고 공개개혁 하려면은 지구당 위원장들 6개월 전에 다 사퇴해라. 이래가지고 국민들을 받으면 충격받아가지고 야 국민의힘이 이렇게 변했네. 우리 국민 찍어주자. 이래야 가방위상 간다는 이야기예요. 제 얘기 듣는 게 아니죠? 박수 주십시오. 자, 제 이제 발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했어요. 아주 좋아. 예, 다음은 박채순 사장님께서 회의 토론을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홍성태 위원장님 대표님께서 짧은 기간 이렇게 여러 그 발제를 받습니다만은 짧은 기간에 강력하게 임팩트 있게
하시는 건 처음 봤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가 부족합니다. 지금 거의 다 끝나갑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가만 보아하니 한도 있고 슬픔도 있고 또 성취의 그 기쁨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 많은 분들이 여기 지금 여성들은 조금 미안한 생각이 들고 그 나이 제한 폐지하는 거 저는 아주 기분이 참 좋습니다. 그 나이 제한 폐지하다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 박수. 예, 감사합니다. 우리 그 발표하시는 분께서 짧은 5분 동안에 다 해주셨는데 그 토론하신 분들도 역시 여러 가지 이때까지 그 경험으로 봐서 정치 경험, 낙선 경험, 당선 경험 그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분들 차례로 지금 우리가 이거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딱 5분씩만 그 자기들이 주장하고 싶은 우리 홍성태 발제자에 대한 그 반대나 찬성 또는 그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맨 먼저 가나다 순로 강성만 위원장님. 예, 저는 서울 상당히 어려운 곳이죠. 금천구에서 위원장을 하고 있는 강성만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87년인가요? 그 상김 시대부터 정치부 기자로서 정당을 출입해 봤고요. 또 뭐 굉장히 그 실세 정치인의 뭐 보좌관 생활도 하면서 그 권력의 세계를 또 옆에서 보기도 했고요. 또 아주 뭐 죽으러 뛰어들어 가지고 전략 공천 받고 선거에 나가서 떨어져도 받고요. 그 다음에 뭐 험지에서 경선을 통해서 또 공천을 받아도 받고 또 서울에서 예비 후보를 5번이나 뛰고도 공천을 못 받아보기도 하고 이 공천에 대해서 뭐 좀 그런 인생을 겪어왔는데 과연 이 공천이라는 거 이게 정말 무엇이 정답인가 참 어려운 숙제입니다. 사실은 뭐 우리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민주정치가 우리가 다 참여할 수 없으니까 정당 정치를 통해서 참여하는 것이고 이 정당이라는 게 그 정치학 교과서에 보면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정권을 잡기 위해서, 권력을 잡기 위해서. 그럼 권력을 잡으려면 선거를 통해서 잡아야 되고 선거에서 이기려면은 공천을 잘해서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공천이라는 게 정당의 꽃입니다. 정당 민주주의의 모든 것이고요. 정당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근데 이 공천을 잘못해가지고 우리 당이 여러 차례 야당 생활을 했지요. 과거 한나라당 잃어버린 10년, 또 문재인 5년, 뭐 가장 가까운 지난 총선 황교안 대표가 좀 뭐 유약하게 그렇게 하셔가지고 공천이 엉망이 돼가지고 이게 뭐 서울에서 전멸하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수도권에서. 그 다음에 그 전에는 또 어땠습니까? 뭐 진박 감배를 한다고 난리를 쳐가지고 당대표가 뭐 옥새가지고 뭐 나르샤 파동이 나고 이래가지고 또 엉망이 됐죠. 그 전에는 또 친박 학살을 한다고 난리를 쳐가지고 무슨 친박연대가 생겨나고 이게 우리 당의 공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려운 길을 겪어왔는데 그렇다면 이 공천 아까 뭐 여러분들이 뭐 나는 가까운 사람이 없으니까 공천을 올바르게 할 것이다. 뭐 어떤 분은 또 뭐 가치의 공천, 뭐 공정한 방식의 공천 하는데 제가 정치판에서 경험한 공천 경험에 따르면 그 탁상공론이고요. 유명무실한 얘기예요. 그런 얘기들이. 공천은요, 결국은 공천권을 갖고 있는 권력자, 이 사람의 도덕성, 이 사람의 양심, 이 사람의 판단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결국은 그런 것이지 아무리 뭐 포장을 해도요 결국은 누가 공천을 합니까? 권력을 가진 자가 공천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별 방법을 다 제시해봤자 그게 모범답이라고 저는 생각이 안 돼요. 예를 들어볼까요? 과거에 아주 오래전에는 공천을 공천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서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공천 받으려고? 심사위원들에게 전화하고 문자하고 집에 찾아가고 돈 보따리 싸갖고 가고 과연 공정한 결과가 나왔을까요? 공천 심사위원도 사람인데 그 수많은 유혹을 이겨내고 올바른 공천을 할까요? 그 다음에는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체육관에다가 책임당원 모아놓고 경선을 해요. 그걸 민주주의라고 또 생각을 했죠. 그러면은 자 체육관에 뭐 책임당원들 모아놓으면은요 그 책임당원들에게 나를 찍어달라고 밥 사야죠, 술 사야죠, 또 때로는 봉투도 줘야죠. 이게 과연 민주적 결과일까요? 뭐 그 자리에서 승부가 나니까 그건 시원해서 좋아요. 그러나 과연 그것도 모범답안일까요? 또 그 나중에는 또 뭐 여론조사 경선을 해요. 근데 여론조사도 어떻게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그 방식에 따라서 어떻게든 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저희 금천구에 ARS를 쫙 돌려봐요. 그러면은 누구누구는 강성만이고 누구누구는 박성만이다. 그럼 강성만이 공천 주려면 나중에 1000명 돌릴 때 강성만이라고 답한 사람한테 전화 더 가버리면 돼요. 여론조사도 최근에 와서는 신뢰하기 어렵다. 뭐 다 이렇게 의심을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뭐 여론조사와 뭐 경선을 뭐 혼합한 방식도 그러고 그럼 뭐가 답일까요, 여러분? 제가요 지난번 지방선거 때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도 해봤어요. 공천심사도 직접 해봤어요. 이 공천은요 어떤 제도를 만들든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고 공천심사위원들도요 다 줄이 있어요. 권력자들이 넣어놓은 사람들이 다 있고요. 거기서도 굉장한 투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제도, 시스템 가지고 이게 정리가 안 되더라.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공천, 지금 여러분, 우리 당권 갈등 언론에 난리죠. 국민들도 우리를 욕하고. 이것도 본질은요, 내년 총선의 공천 싸움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이 공천에 대해서 여러분 모범답안을 찾는다는 게 굉장히 어렵고, 이거 개혁공천 하는데 그 개혁공천은요, 돈에 흔들리지 않는 공천. 아니, 뭐, 당선 가능성 얘기하는데, 우리 영남에서 누구를 해도 당선되잖아요. 그 사람들 놓고 당선 가능성을 어떻게 여러분 순위를 매길 자신 있어요? 민주당 호남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영남은 아무나 주는 거예요, 권력자가. 마음에 드는 놈, 내 줄 선 놈 주고, 돈 갖고 온 놈 주고, 응? 거기에 뭐 적당히 몇 명 꽂아놓고, 응? 그렇게 가니까 결국은 후유증이 심하고 갈등이 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민주당 호남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게 탁상공론이다 이거예요. 당선 가능성. 그러니까 양심이에요. 그런 것에 유혹을 받지 않을 그런 권력자의 양심. 그 다음에 참신한 인재 공천하자고 하잖아요. 전문가, 청년, 뭐 여성, 장애인. 전략 공천 없으면 그 사람들 어떻게 공천합니까? 그 사람들이 느닷없이 당에 와서 완전 경선 통해서 공천받고 국회의원 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략 공천도 어느 정도는 불가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답이 없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래도 유일하게 수도권에서는 뭐겠어요? 당선 가능성이죠. 수도권은 여러분 1%, 2%로 승부가 나잖아요. 과거 경기도 하남에서 3표 차이로 국회의원 당락이 좌우됐잖아요. 수도권만큼은 피 튀기는 거예요. 한 표 한 표가. 수도권은 그래도 당선 가능성.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영남 공천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영남의 지도자들이 영남 마인드를 가지고 수도권 선거나 전국 선거를 지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수도권 위원장들의 생각은 수도권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마인드로 선거를 지도해달라. 그래서 과거에는 당대표를 누가 하든 간에 우리 당의 사무총장만큼은 수도권의 중진 의원이 했는데 황교안 때부터는 그것도 안 됐어요. 박완수라고 창원의 초선 의원들 사무총장 해놓으니까 이번에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공천이 이게 일부 황교안 대표가 위탁한 사람들이 마음대로 주물렀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황 대표님이 그때 정치를 잘 모르셨다고 저는 보는데, 예. 어쨌든 이 공천은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김수환 추기경과 성철 스님이 살아 돌아와서 공천 심사를 해도 못 받은 사람은 불만이에요. 섭섭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공천에 대해서 여러분 여러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이제 여기 한 가지 이제 지금 중대선거구제를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연초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던졌어요. 중대선거구제를 하자. 2인, 3인, 4인. 여야가 상당히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민주당의 이재명 계획은 반대하고 우리 당의 영남 의원들도 반대가 많은 걸로 압니다만은 그러니까 중대선거구제를 하면은 이제 우리는 수도권에서 좀 이득을 봐요. 예를 들어서 관악구하고 금천구를 합쳐서 3명을 뽑자. 1, 2, 3등을. 지금은 3대 빵이잖아요. 근데 중대선거구제라면 우리가 1명 공천하면 우리는 1명은 당선시킬 수가 있다 이거죠. 기초의원 선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같이 하자. 그럼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게 정당의 득표율에 의석수를 최대한 맞춰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 우리가 48% 얻고 민주당이 52%를 얻었는데 그러면 경기도 국회의원 수는 거기에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데 소선거구제는 그게 안 되잖아요. 승자독식이니까 민주당은 52명이 국회의원이고 우리는 겨우 7명이 당선되고 이게 무슨 아니냐 해가지고 연동형 비례대표 예를 들면은 정의당도 이런 거 좋아해요. 진보당들 다당제가 되겠죠. 정의당이 10% 득표했다. 그러면 300명이 10%면 30명이잖아요. 그런데 정의당이 지역구에서 5명밖에 당선이 안 됐다. 그러면 비례대표 우선적으로 25명을 정의당을 주자는 거죠. 이렇게 해서 10%를 맞춰주자. 이거하고 중대선거구제를 혼합해서 하자는 것이 지금 여야가 협의하고 있는데 2월 말까지 여야가 시안을 내고 자기 당의 안을 내고 4월 말까지 협상을 할 거예요. 그래서 과연 그게 되겠냐 시간도 없고 이런 분도 있는데 조금은 과거에 비해서는 가능성도 있지 않냐. 최소한 전국의 몇 개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할 수도 있지 않냐. 이런 논의가 지금 언론에서도 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알아주시고 결론을 빨리 내려가니까 제가 결론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평생을 정치판에서 살아보면서 저도 공천을 수없이 못 받아보고도 했지만 답이 없습니다. 정말 양심밖에 없어요. 권력자에. 네? 지금 우리 당의 갈등도요.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과 그 그룹은 공천권을 본인들이 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반면에 자기 대통령 꿈이 있고 이런 자기 정치의 꿈이 있는 분들은 나도 좀 대표를 해가지고 대권주자 반열에 오르고 나도 기름밭이라도 좀 먹어야 되겠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갈등이에요. 그 본질은. 그래서 여러분 공천에 대해서는 저는 권력자에게 양심적으로 해달라고 촉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제일 국민의 입장에서 중요한 건 뭡니까? 국민의힘의 국회의원 후보들이 상품이 누가 봐도 이 정도면은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 가면 손색이 없다 이런 사람을 공천해야 되고 두 번째는 결정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후유증과 갈등이 최소화되는 그것을 바라는 거죠. 국민들은. 그렇죠. 안에서 싸우든 이런 것은 관심 없어요. 국민이 표를 찍을 때는 그걸 보는 겁니다. 국회의원 다른 사람을 해줘야 되고 감이 되는 사람. 근데 감이 안 되는 사람 많잖아요. 특히 우리 당 영남 의원들 전투력 없다고 국민들이 얼마나 비난합니까? 잘못된 공천을 했기 때문이죠.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런 정도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실 말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잘하셨네요. 학자 겸 정치인으로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잘 참아주셨고요.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세요. 시간이 5분이라는 게 굉장히 빠르게 지나갑니다. 시간을 조금 지켜주시면 다들 함께 또 다음에 프로그램에서도 이야기할 수 있고 다음에는 경북 편집국장을 하시고 윤석열 선대위 조직부 부장을 하신 김자열 선생님. 네.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대선 때 뵙고 또 이렇게 지난 18일인가? 예, 28일 날 뵙고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이 소원 성취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래 화두는 중대선거구제입니다. 대통령께서 중대선거구에 대해서는 화두를 던졌습니다. 이 화두를 가지고 여야가 협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중대선거구제를 할 경우에는
그 전제 조건들이 몇 가지 따라와야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를 해야 됩니다. 일정 부분을 어떻게 지분 딱 정해놔 놓고 거기에 먼저 띄워주고 나오는 이런 부분 안 됩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 때문에 태어난 정당들이 위성정당이니 하는 단어도 없는 새로운 용어가 막 탄생을 하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연동형 중대선거를 하려고 그러면은 행정구역을 개편하는 게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대한민국은요, 지금 400년 전에 조선시대의 어떤 행정구역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조선 8도라 그랬는데 지금 17개 그때지만은 남북으로 남도와 북도 뭐 이렇게 나뉘다 보니까 17개 시가 된 거예요. 따라서 이게 지금은 미디어가 발달해서 전 세계를 이 스마트폰 하나로 1분 이내에 다 할 수 있는데 그 당시는 교통이 불편해서 산맥 중심으로 행정구역을 개편해놨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경상도니 전라도니 충청도니 강원도니 이래 하면서 보이지 않는 지역 감정 같은 것도 있고 A 지역은 뭐 A 정당이 다 돼버리고 B 지역은 B 정당이 다 돼버리고 이런 어떤 아주 문제점이 많은 지금 선거 제도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지원을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행정구역을 지금 3개 단계로 되어 있는 것을 2단계로 줄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자치를 실시한 지 30년이 지났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도 맞듯이 지역을 전체적으로 70만 중심의 어떤 그 중소도시로 개편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돼야만이 자치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재정자립도가 20% 미만인 데가 많습니다. 결국은 중앙의 예산을 타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다 와서 국회에 와서 부탁하고 정부에 와서 부탁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최소한 자치를 하려면 60% 이상의 재정자립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지금 우리 현 대한민국의 상태는 그렇지 못합니다. 20% 미만이 대부분입니다. 공무원 봉급도 다 못 줍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행정구역 개편이 우선적으로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중대선거구를 하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인지도 높은 사람이 당선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신인들이 진출할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도 겸허하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제안을 합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역구 의원이 예를 들어서 한 20명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한 40%에서 50% 수준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둬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전국의 대표성 있는 직능별 대표성이 있는 부분을 그 직능 비례대표로 해서 중앙에 또 그대로 존속을 시키는 것. 대신 포션 자체가 많이 줄어들죠. 현재 그 53명에서 한 절반 수준 이하로 떨어지는 거죠. 한 10몇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 그래야 직능 전문가고 대표성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이제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의 정치 여건상 아직까지 완전한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는 도입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이 각 정당에는 보면 시도당이 다 있습니다. 시도당에서 각 해당 지역의 당협을 다 관리하고 관리라고 하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다 상황들을 체크를 다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디 지역보다도 많이 지역의 현 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당의 공천심사위원회는 그렇지 못합니다. 아까 이 공천은 구도의 게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A 지역에서 누가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것만 하다 보면 전체적인 틀이 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A 지역이 우리가 유리한 지역인데 조금 불리한 후보를 내보내도 됩니다. 근데 B 지역은 우리가 유리한 굉장히 유명한 분이, 저명한 분이 가도 되지 않을까 말까 하는 곳에는 그런 분들을 투입시켜서 승리를 가져와야 되는 이런 어떤 구도의 게임을 벌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완전한 오픈 프라이머리보다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시도 땅에서 2, 3배수로 해서 각 지역의 후보자들을 1차 커트하고 이거를 중앙당에 있는 공심위에 추천을 하면은 그 추천된 분 내에서 중앙당에서 심사를 통해서 한 분을 결정하는 게 어떨까. 그러면은 지역에 이제 풀뿌리 민주주의도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중앙당에서도 몰랐던 부분을 새롭게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선거는 하나의 축제로 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우리 같은 당내에 있는 분들끼리 음해하고 이래 하는 상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리 공천을 잘해도요, 공천 잘못했다고 욕먹습니다. 왜 그러냐? 공천장은 한 장입니다. 경쟁자는 9명 열면 그럼 9명은 비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 강성만 위원장이 말씀하셨다시피 진짜 부끄럼 없이 할 수 있도록 양심껏 해야 되고 인과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절제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도시와 농촌에 있던 문제입니다. 도시는 인구가 집중돼서 늘어나고 해서 선거구가 잘 짜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은 인구 소멸 지역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지역 대표성도 인구의 등가성도 중요하지만 지역 대표성도 주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 대표성에 대한 배려도 할 수 있는 공천 방식을 우리가 연구하고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제일 이제 우리 정치 폐단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개파 정책입니다. 결국은 내 새끼 체계가 하다 보니까 공천에 문제점이 나오는 겁니다. 이 오늘 당대표 선거 아까 뭐 후보로 오셔가지고 말씀하셨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는 결국은 뭐냐 빚진 놈은 빚 갚아야 되고 내 머리 숫자 게임입니다. 내 새끼 많은 놈이 와이봉됩니다. 속된 말로 그렇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한 명이라도 더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은 결국은 뭐냐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공정과 정의라는 이런 부분과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따라서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가기 위해서는 정말 제대로 된 분들을 공천을 해서 총선에 승리해야만이 윤석열 정부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러기 위해서 지난번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를 당선시킨 거 아닙니까? 맞죠? 네. 저는 이렇게 해서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좋습니다. 우리 토론하신 분들이 다 특별한 자기 재능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있어 여러분 들을만 하죠? 네. 좋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를 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건강에 도움이 되거든요. 한번 힘껏 박수 쳐주세요.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우리 이 김진권 선생님, 자, 네, 안녕하십니까. 김진권입니다. 지루하시죠? 네, 시간을 제가 5분에 딱 지켜서 저는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21대 총선에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우리 미래통합당 당시 저희 득표율이 이제 민주당에 비해서 저희가 41.5% 또 민주당이 49.9%였죠. 근데 8.4% 차이가 납니다. 책에 지금 저희가 41페이지입니다. 네, 41페이지요. 그런데 의석수가 8.4%가 됐는데 의석수가 저희가 84석이고 또 민주당이 163석입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지금 이제 소선 문제에서 중대선거구로 이제 바꾸자 하는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느 제도나 사실은 장단점이 있게 마련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짧게 말씀드려서 이게 그냥 뭐 선거구제를 바꾼다거나 아니면 공천제도의 이 변경 사실 이것은 그 룰이 공정하게 적용만 되면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 과연 어떻게 비춰질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혹시 연봉이 1억 넘으시는 분 계십니까?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예. 예, 뭐 많지 않은 걸로 혹시 쑥스러워서 또 안 드시는 분도 계신 걸로 보고요. 자, 그래서 뭐냐면 저는 정치 개혁을 같이 동반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왔던 거의 한 70년 가까이 왔던 이 선거구제 개편이나 또 항상 그 정권마다 그 공천 논란이 항상 있습니다. 근데 어느 제도군 간에 뭐 제가 여기 책에서는 일단 중대선거구로 바꾸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저도 뭐 물론 그 옹호하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건 이 차에 우리 공천 기준을 정치개혁과 연계해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지금 세비를 얼마 받고 있는지 여러분 아시죠? 얼마입니까? 예,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연봉이 지금 1억 4천만 원 이상입니다. 예? 예, 1억 4천만 원 이상이고요. 입법활동 지원비로 그 9천만 원을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보좌진이 이제 7명에다가 사무실 뭐 차량 유지비, 교통비 뭐 등등 해서 그다음에 뭐 여기다 면책 특권도 불체포 특권도 있지만은 심지어는 뭐냐면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그 직장인 대비해서 절반만 내고요. 모든 가족까지 다 그 진료 혜택을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 말고 지금 그 국회의원 그 특권이 200가지가 넘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국회 개혁을 위한 또 국회의원 특권 개혁을 위한 다른 안 됩니다. 한두 가지라도 우리가 그 개혁의 목소리를 내고 이 차에 바꾸자는 그 취지에 공감하는 그리고 서약을 해서 그 후보들을 우리가 공천을 주면 사실 우리 국힘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국민의힘이 개혁의 이미지로 가져갈 수 있고요. 정말 그동안 안 됐던 이 국회 개혁도 할 수 있는 그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정말 절묘한 기회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 제가 하면 결국 공천 개혁은 그 저들끼리의 뭐 그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지지 않는 정말 국민의 입장에서 그 진정성 있게 느껴지고 또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공천이 돼야 된다. 또 그런 선거구제 개편이 돼야 된다는 전제하에 저는 정치개혁 공천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안에서는 공정과 상식이 뭐 우리 통하는 이런 과정과 절차와 이런 것들이 투명하게 물론 지켜져야 되겠지만 국민들이 볼 때 좀 전에 많은 그 우리 패널 여러분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냥 이게 뭐 될 것도 같고 안 될 것도 같고 또 그때마다 다르고 또 당권 주자마다 다르고 또 우리 당 대표의 그 입김이 작용해서 만들어지는 이런 것이 아니라 절차나 과정은 당연히 공정하고 투명해야 되겠지만 이것이 정치 개혁하고 맞물려질 때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은 내용을 가장 잘 시간 지켜줘서 다시 한번 박수 드리겠습니다. 시간 잘 지켜줘서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그 동다은 위원장님. 예.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조금 전에 김진건 우리 국힘당 당원님께서 우리 국회의원 특권 폐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제 21대 3년 전입니다. 동해삼척 태백 정선 국회의원 후보 동다원입니다. 제가 뭐 경제 공약도 많고 그 지역에 뭐 특화된 공약도 많습니다만 국민 주권 정치,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제1 공약으로 걸고 저는 국회의원 후보에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년입니다. 공천 작업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3년 전에 정말 공천 작업 하고 싶었지만 너무 장벽이 많기 때문에 저 공천 신청하지도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무소속으로 제가 후보로 나간 적이 있습니다. 네, 저는 국민의당 당원으로서 10년째 정당 생활을 하고 있고요. 네, 국민의당 지금 당대표 선거에 막이 올랐습니다. 누가 당대표가 되어 당의 살림을 잘 꾸리고 내년 총선을 잘 이끌고 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총선 국회의원 공천권을 쥔 당대표의 권한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우리 당대표에게 줄서기 행렬이 벌써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전 확신합니다. 그러고 있습니다. 자, 공천 조직자기의 행렬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침 당대표 선거 기간이 무슨 조직자기, 공천권 조직자기를 하는 듯한 양상도 풍기고 있는 게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자,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 정치의 꽃인 우리 국회의원 선거는 자기들만의 리그가 되면 민주주의의 근간이 뿌리채 훼손됩니다. 사심없는 공정한 공천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분 다툼, 권력을 사유한 승자 독식하는 식으로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독재 중에 독재요. 국민들을 기만하는 사기 행위입니다. 맞습니다. 네, 제가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바로 우리 국회의원이 되어 국민의 소리를 대변하는 멋진 법안을 발의해보고 싶어 정치에 입문하였습니다. 아멘. 멋지지 않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기호 8번 동당합니다. 무슨 수업을 나갈 때 동일 성적이 8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내뱉었습니다. 네, 정당 생활 10년 동안 하면서 우리 선배들, 주변 지인들로부터 늘 듣던 이야기, 바로 공천 과정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공천을 받으려면 우선 돈이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스펙이 있어야 되고 학벌이 우수해야 되고 인맥, 줄이 단단해야지만 공천을 받을 수 있다고 수없이 무수히 많게 들어왔습니다. 너무 셉니까 잠깐. 자, 그러면 우리 돈, 스펙, 인맥, 그 학벌이 뒤떨어지는 후보자들은 바로 공천 과정에 참여하는 것조차 꿈도 꾸지 못하고 국회의원의 길과는 멀어져 왔습니다. 자, 누구나 평등권 보장 차원에서 국회의원 공천 과정은 공평하게 활짝 열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자, 진정 국민을 살리기 위한 좋은 법안 아이디어를 소지하고 있다고 해도 현행 공천 과정 조건과 맞지 않으면 무참하게 버려진 경우가 수없이 많았습니다. 자,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똑똑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당원이 공유하는 공개 공천제도의 도입은 우리 선진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난 2023년이었죠. 1월 3일 우리 공천개혁을 갈망하는 단체들이 공천개혁 국민연대를 결성했습니다. 자, 지금 당대표 지금 준비하고 계신 예비후보 우리 윤상현 의원님과 우리 소회의실에서 작은 만남을 가졌습니다. 우리 공천개혁 같이 부르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공천개혁 정견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함께한 단체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국가개혁연맹, 국민소통단 포럼, 대한민국을 바꾸는 사람들, 대한민국을 지키는 사람들, 대한민국 정치개혁연대 등의 단체들인데요. 자, 우리 발표자들의 공통적인 내용 집계에서 발표하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정공천 개혁 발표 내용. 첫 번째, 특정인과 밀실 거래가 없는 청렴, 투명한 공천. 두 번째, 특정 직업군에 쏠림이 없는 다양한 직업군 공천. 세 번째, 당원 투표를 통한 룰을 정하고 공천 규칙을 법으로 정하는 시스템 공천. 네 번째, 당을 위해 헌신, 희생한 노동당원 할당제 공천. 자, 여섯 번째, 당대표 권한 축소, 전 당원들 참여 공천. 자, 여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당대표, 자, 이만 공천개혁 발표문 요약입니다. 저는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 공천권의 특권을 내려놓는 후보에게 한 표 행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총선 내년에 다 같이 동당 후보를 밀기 위해서 강원도를 한번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순서는 우리 그 강원도 특보단장을 하셨고 최근에 강원도민 복지특별 자문관을 김진태 도지사로부터 저 명령을 받은 우리 변지량 특보님. 네, 변지량입니다. 윤석열 국민 캠프 때 제가 조직 특보를 맡았고 기획 부본부장을 좀 맡습니다. 시간이 5분밖에 안 되니까 제가 지금 중복해서 좀 그러면 제가 선거를 우리 춘천에서 4번이나 뛰었습니다. 큰 선거를. 그래서 3번만 제대로 공천을 받고 3번은 거의 공천을 제대로 못 받고 이렇게 출마를 했기 때문에 제 경험이 아마 여러분들한테 소중한 그런 좀 사례가 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은 10대 강국 그리고 8대 무역 강국 지금 이런 정도로 어마무시하게 잘 나가는데 행복지수는 지금 146개 국가 중에서 59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정치죠. 우리 이번이 우리 돌아가신 분이 3.6.4.6 그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3.6.4.6가 결국은 이제 정치가 어쨌든 개혁이 되고 혁명에 가까운 탈바꿈을 하지 않는 이상은 저는 행복지수가 올라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이제 복지특보 자문관을 맡았는데 이 행복지수를 올리려면 결국은 정치 개혁을 해야 된다. 그런데 정치 개혁의 가장 큰 요체는 뭐냐? 저는 공천이라고 봅니다. 이제는 대한민국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이런 게 잘 돌아가요. 근데 공천만큼은 아직까지 저는 이제 공천이라는 표현을 하기가 그래요. 사실 매천이나 아니면 사천이죠, 지금. 이게 공천입니까? 그래서 공천 개혁, 공천 혁명을 얘기를 할 때는 다 오픈 프라이머리 얘기를 하는데 맞습니다. 그걸로 가야 돼요. 다른 대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투명하게 한다, 절차를 어떻게 한다, 뭘 어떻게 한다. 결국은 가다 보면은 다 공천이 4천원으로 되고 다 몇천원으로 됩니다. 저는 그래서 한 가지 방안이 제가 쭉 한번 그동안 선거 사례를 보니까 2004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때 그때 열린우리당이 한 그 경선이 그래도 비교적 저는 완전 경선이 가깝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제도를 정착화시키는 문제인데 그런데 거기도 나중에 보니까 결국은 특권층들이 당권을 잡은 자들이 그 공천을 갖고 가기 위해서 거의 유형화가 됐어요. 근데 제가 이제 기억을 하기로 우리 춘천에 좀 예를 들겠습니다. 어떻게 이제 공천을 했냐면은 그때 그 선거인단을 어떻게 뽑았냐면은 그 위에서 여론조사를 하듯이 이번 열린우리당의 이 지역구에서 그 경선에 참여할 의향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가지고 제가 기억을 하기로는 춘천에 2,000명 정도를 이미 추천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뽑아놓고 자 후보자가 그때 5명, 6명 정도가 돼 있는데 정말 큰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제외하고 볼 때는 제가 3사람 정도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문제가 있는 이런 사람들만은 결격자를 빼버리고 그리고는 그 선거 한 일주일 전에 그 2,000명을 딱 명부를 준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거기 작업을 못 합니다. 그 일주일 동안에 전혀 모르는 그 30만 중에서 2,000명을 뽑아놓은 걸 어떻게 작업을 합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은 그리고 그 2,000명을 그 어떤 한 장소에 모아가지고 그리고 거기서 그때 뭐 토론이 됐든지 아니면은 합동 유세가 됐든지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런 선거가 자칫하면 인지도라든지 이렇게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세게 다 이기지 않냐? 근데 제가 그때 이겼어요. 저는 그때 아주 신인이었고 더 그 아주 강력한 사람들이 있었었는데 그걸 제가 이기고 됐습니다. 그래서 그 2,000명을 갖다가 그 어떻게 되면 오픈된 그 저기서 연설시키고 토론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한 게 그러니까 중앙에 있는 뭐 당권이고 뭐고 간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지역에서 중앙으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지금 공천 나오면 다 어떻게 되죠? 다 중앙으로 올라가지고 아까 돈 싸들고 그냥 돈 싸들고 올라가지고 어쩐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한 번에 중앙에 올라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2004년도에 와가지고 그때 첫 공천을 받아가지고 아깝게 제가 좀 패했지만은 그리고 그 다음부터 중앙에 신경을 안 썼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두 번째 제가 민주당에 있다 사실은 이제 이덕당으로 왔는데 제가 여론조사가 38대 9, 8, 7 저를 그냥 컷오프 시키더라고요. 그 중앙에 신경을 안 쓰니까. 그리고 당을 잡은 사람들은 당연히 자기 핏줄, 자기 계보, 그리고 결국은 이것이 대한민국의 정치를 망가뜨리는 개혁의 대상이 돼야 되는, 어떻게 보면 공천이라고 하는 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그 지역에 있는 국민들이 같이 이렇게 공감대가 되는 공천이 돼야 되는데 그냥 위에서 사적으로 매천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후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지는, 이렇게 되니까 정치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우리 당이, 그리고 이 공천 문제는 단순하게 우리 정치인들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공천을 깨끗하게 우리 국민들이 정말 자기 거로 가져갈 수 있다면 이게 어떤 시민사회 운동의 영역에서 활발하게 논의가 돼가지고 정말 기득권을 갖고 있는, 당권을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이 저 주머니에 앉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그 길은 저는 아까 제가 말했던 대안이 이런 것도 될 수가 있다. 사실 이제 보통 보면은 완전 경선에서 여론조사 경선인데 그것도 오해가 많습니다. 문제가 많아요. 그것도 몇몇 기득자들이 다 전화번호 만들어가지고 제일 먼저 전화받게 하고 거기서 너무 속된 표현으로 야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그렇게 열린민주당이 해가지고 159대 7석인가 얻었죠. 압승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제도를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이제는 뭐냐면은 이미 오픈 프라이머리가 됐든지 이런 완전 경쟁제로 가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논의를 할 거는 어떤 제도를 만들 것인가, 이걸 많이 우리가 좀 고민을 해서 이번에 이제 당대표 출마자들한테 이런 제도를 해라. 그래서 우리 국민포럼단이 정말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던져주는, 그리고 이걸 막는 후보를 우리 선택할 거다. 좀 이런 쪽으로 좀 진전되게 가고,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그 제도 자체를 한번 제안을 하는 이런 논의 장애가 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우리 춘천에서 여러 선거에 출마한 경험을 가지고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총재님이라고, 조수경 총재님의 좋은 말씀 듣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생명회복연합의 조수경 회장이라고 합니다. 저는 국민의힘의 선대위에서 범국민 코로나 대책특별위원회랑 범국민 코로나 회복운동위원회 두 개 위원회를 총괄한 위원장으로 정말 3시간씩 자면서 선거운동을 진행을 했고요. 제가 원래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나왔는데 사실은 정치에 대한 마음은 없었습니다. 근데 문죄인 정권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문재인 정권이 우리나라를 코로나 정치 사기 방향으로 모든 영역을 다 망가뜨렸습니다. 여기 자영업자분들 계십니까? 예, 자영업자분들 9시 이후에 코로나가 더 다닙니까? 코로나가 더 걸립니까? 말도 안 되는 법안을 만들어서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을 몰락시켰습니다. 그리고 정말 코로나 백신으로 너무나 많은 국민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온라인 교육 강제로 시켰어요. 여기 총장회로 회장님도 오시고 했는데 지금 더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불구하고 지금 온라인 교육 안 합니다. 그런데 온라인 교육을 다 시켜서 학교들이 다 문을 닫았고 애들이 수업을 못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크리스찬들도 꽤 계시죠? 기독교인 계십니까? 네. 예, 기독교인들 지금 더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교회에서 예배 다 드립니다. 그래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예배도 못 드리게 해가지고 교회들이 10,000개 이상 문을 닫았습니다. 이 나라를 망가뜨린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나서 정말
밤마다 울었습니다. 어떻게 정보제도를 이렇게 우리나라 이렇게 만드는지. 그리고 저는 정말 국민의 한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십니까? 헌법에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자를 빼고 있습니다. 이 민주당이라는 하는 것들이 우리나라의 헌법에 자유민주주의의 자유자를 빼고 있고, 오호감시제 법안 같은 게 나온 게 있고, 우리나라가 공산화를 이겼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공산화가 되면 1000만, 2000만 베테랑처럼 안경 꼈다고 죽이고 우리나라 국민들 1000만, 2000만 죽는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3시간 지나면 선거운동했고 대상포진까지 거의 선거운동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윤석열 대통령 뽑은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 맡은 분이 누굽니까? 여러분들입니다. 국민입니다. 국민인데 여러분들, 저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공천권이 당 대표한테만 있습니까? 어떻게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대한민국 헌법에 분명히 대한민국 주인은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국민입니다. 그러면 공천권이 누구에게 있어야 합니까? 당연히 국민에게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당대표 개인 한 명으로 해서 당이 이렇게 망가지게 만들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정치인들, 제가 와서 저는 정말 울면서 우리나라 국민들 1000만, 2000만 공천하려면 죽을까봐 울면서 선거운동했습니다. 그런데 정치인들 분들 가운데 정말 국민을 위하는 정치인들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히려 국민을 위하고 국민의 생명을 위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누가 공천이 되고 나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국회의원들이 발표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누가 공천권을 가져가야 되겠습니까? 국민이 당연히 가져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국민 공천혁명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정말 한 명에 의해서 결정되는 공천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들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회복을 위해서 뛰고 있는, 그리고 정권 교체를 위해서 얼마나 어떤 분, 우리 박 위원장님 6천만 원 들여 선거운동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 못 받으셨습니다. 대통령실에 하나. 그렇지만 이 정권을 바꾼 거 하나에 너무나 기뻐하시고 다들 그러신 분들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천권을 가져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국민 공천혁명을 제안을 하고요. 그리고 진짜 주인인 국민의힘이 말이 국민의힘 당이 아니라 진짜 국민이 주인인 당이 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국민 공천혁명을 여러분들 제안하기 원하는데,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공천에 참여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 그 무소속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보통 3,500에서 6,000 정도의 국민 추천장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정도의 국민 추천장을 각 지역구별로 받아오게 하고요. 그래서 국민이 추천장을 받아오고, 그러고 나서 공정한 경선으로 해서 후보자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단순히 공정한 경선으로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여기에 내용이 46페이지를 한번 다 봐주십시오. 46페이지 제가 내용을 써놨는데, 저는 너무나 마음이 아팠던 게, 정치인들 가운데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회복을 위해서 뛰는 정치인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게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만한 이꼬라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훨씬 더 정치인들보다 낫습니다. 국민이 더 국가 위하고 국민이 더 국민을 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분들이 저는 정치인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회복을 위해서 뛰는 분들을 저희가 국민 생명 회복 지수라는 걸 만들기 원합니다. 이거는 제가 미국 보수연합 보수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 지수를 어느 정도 받지 않으면 정치인이 될 수도 없고 후원도 받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평가하는 시스템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을 위해서 아무 행동 안 하고 자기만 위해서
그러한 비리법안, 민주당처럼 검수안박 같은 비리법안을 만들어도 여전히 정치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검수안박 법안 당연히 비리법 폐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걸 제안하냐면 국민 생명 회복 지수 같은 국민의 생명과 국가 회복을 위해서 뛰고 있는 그러한 지수를 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윤리성 지수도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국민 대표단으로 해서 국민의 회복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러한 국민 생명 회복 지수 같은 거를 내서 국민의 생명과 국가 회복을 위해서 얼마나 뛰었는지를 그래서 기준 지수 이상을 받으신 분들만 예비 후보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국민 추천장, 아까 말한 무소속 정도의 표는 필요하겠죠. 그래서 3,500에서 6,000정 정도의 국민 추천장을 받고, 이거는 비례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영역에서 그러한 것을 다 받고, 그러고 나서 그분들이 공정하게 경선을 통해서 만약에 된다고 하면, 그러면 국민의 지지를 더 많이 받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더 많이 지지할 겁니다. 그리고 저는 공천, 상금, 그리고 특별장비 이러한 여러 가지를 통해서 많은 비리가 일어나기 때문에 저는 감히 공천 헌금에 대해서 폐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돈이 없는 분들은 못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국민의 지지를 받으신 분들이 나아가면 국민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그분들이 후원하게 될 것이고, 그 후원금을 당에서 일부를 가져가게 되면 더 당비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국민의 지지를 받는 분들이 국회의원이 되고 후보로 나아가게 된다면 국민의힘은 국민이 지지하는 당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주인 여러분들이 다시 여러분들의 권한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냥 국민 공천 혁명으로 우리 국민의힘을 국민의 주인인 당으로, 그리고 대한민국을 국민의 주인인 나라로 기억합시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합니다. 우리 여러분 대단하죠? 열정과 그 정년이 대단합니다. 우리 그 조직위원회에서 대단히 많은 좋은 분들을 그 선택을 해주셨네요. 토론. 네, 좀 조용히 해주시고요. 저는 강남구 강남구 을지구당 책임당원 홍귀표라고 합니다. 인사 올립니다. 다른 인사 말씀은 안 드리기로 하고요. 저는 장애인 당사자입니다. 장애인 활동을 40년 했습니다. 88 서울올림픽 장애인 올림픽에서 조직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지금까지 장애인 활동가로 쭉 이렇게 활동해 왔는데, 그동안에 저한테라고 왜 그 정치권에서 손짓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저는 정치할 생각이 없고 그냥 활동가로 지금까지 일해왔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 지금까지 모든 분들 다 좋은 말씀 하시는데, 사실 저희 지역구 강남 쪽에 강남갑, 강남을, 강남병을 보면 거기는 허수아비만 세워놔도 국민의힘 공천만 맞으면 된다는 지역입니다. 근데 그 지역은 늘 우리 지역에서 열심히 일하고 우리 지역에서 뭔가 주민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하시는 분들은 한 분도 공천이 안 되고, 그냥 어제 위에서 낙하산 오면 그게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는데, 지금 저희 지역도 박진 외교부 장관이 어느 날 공천 받아서 와갖고 지금 국회의원을 하고 계십니다. 공천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저희 지역구의 책임당원들이 원하는 건 책임당원이 직접 우리 지역의 일꾼을 뽑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들이 많으세요? 네? 아니, 책임당원들이 왜 책임당원 합니까? 저 당비 내고, 그거는 정치에 관심이 있고 또 우리 지역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책임당원 하는 겁니다. 그럼 그분들에 의해서 우리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일꾼을 뽑자. 내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근데 수준을 높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가장 중요한 건 우리 국민들이, 당원들이 권력자가 돼야 된다. 공천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공정한 공천을 통해서
내년에 우리가 170석 이상을 확보하는 그런 데 여러분께서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을 해주신 우리 토론위원장님, 박대라님 감사합니다. 큰 박수 보내주시기를 바라고 토론 종료에 앞서가지고 잠시만 좀 앉아 계십시오. 토론자님 잠시만 좀 앉아 계십시오. 토론자로 나오신 분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보수가 말입니다. 지금 단언하기지만 무능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진보는 더욱더 위험합니다. 우리는 보수를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국민 특보단 1포럼에서 진정한 리더들이 탄생되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 모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진정한 보수를 위하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토론까지 끝까지 자리를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포럼이 국민의힘 공천 혁명의 절대적 기회가 되길 기대합니다. 다음은 3부에서 임명장 수유가 있겠고